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해 나라를 지배하고자 일제가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 이후 식민지배를 본격화한 일본은 1910년 강제 병합을 통해 나라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의 날이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빛나던 서울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광복을 위한 희생의 길,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서울 한복판의 한적한 공원. 과거 파고다 공원으로 불리다가 1991년 이름이 바뀐 이곳은 탑골공원입니다. 공원의 중앙에는 둥근 기둥에 멋스러운 기와지붕을 가진 팔각형의 정자가 있는데요. 지금의 한가로운 모습과 달리 100여 년 전 이곳은 독립 만세가 울려 퍼지던 3.1운동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 평등의 대의를 분명히 밝히며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유하게 하노라. 1919년 3월 1일 팔각정 위에 선 한 청년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퍼져나간 대한독립 만세. 만세의 함성은 공원에서 시내로, 서울에서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3.1운동은 민족의 독립운동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구 비례로 볼 때 우리 민족이 가장 하나의 정점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뜻을 모아서 만세를 불렀던 유일한 사건, 덕이 다 들은 걸로 기록에 나오지고 사진도 딱 그래 하는데 덕이 그렇게 갑자기 없었어요. 아무거나 흔들었어요.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그냥 우통버섯 흔들기도 하고 손수건 버섯 흔들기도 하고 뭐든지 흔들고 그냥 조선독립 만세를 불렀다는 거. 이런 몇 가지를 참고해서 그러나 민족의 염원이 하나로 뭉친 것은 유일한 사건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광복을 부르짖던 조선인들의 모습, 간절했던 그들의 외침. 대한독립의 염원을 알리기 위해 나선 것은 조선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종로구 행촌동, 은행나무 언덕 위 붉은 벽돌집의 주인 엘버트 테일러. 한국 땅의 서양식 건축물로 지어져 페르시아어로 이름 지어진 이곳은 테일러 가족의 집, 딜쿠샤입니다. 1924년의 봄, 딜쿠샤는 조선 총독부의 외국인 추방령에 의해 테일러 부부가 떠나게 된 후 사람들에게 잊혀졌다가 테일러 부부의 아들 브루스 테일러가 이곳을 찾으며 2006년 다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 기획재정부와 문화재청, 종로구 등 관계기관의 협의 끝에 복원이 결정됐고 이후 고중연구와 복원공사를 마친 딜쿠샤는 지난 2021년 3.1절 서울 역사박물관의 분관으로 사람들에게 공개됐습니다. 1897년 미국인 광산업자로 평안북도 운산에서 금강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오게 된 광산사업가 엘버트 테일러. 그는 아내 메리 린니를 만나 서대문구의 한옥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나기 전날인 1919년 2월 28일 아들 브루스 테일러가 태어나는데요. 메리는 새벽 자신의 병실에 찾아온 간호사가 침상 밑에 무엇을 숨기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을 보기 위해 병실에 도착한 테일러는 우연히 침대 속의 종이 뭉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종이 뭉치의 정체는 기미 독립선언서였습니다. 당시
미국 연합통신의 통신원이기도 했던 엘버트 테일러는 이것이 독립선언서임을 알아보고 3.1운동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데요. 그날 밤 엘버트의 동생 윌리엄은 독립선언서와 함께 엘버트의 3.1운동 기사를 구두 뒤축에 숨겨 일본으로 건너가 전신으로 미국에 이를 알리게 되었고 3.1운동이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알린 푸른 눈의 이방인은 엘버트 테일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한글 이름 서코필, 도니문 박물관 마을 안, 그의 생애를 기억하는 스코필드 기념관은 2019년 문을 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16년, 프랭크 스코필드는 캐나다 장로회 선교사 소속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교수로서 한국에 처음 발을 딛게 됩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을 이어가던 스코필드 박사에게 1919년 3.1 만세운동을 앞둔 어느 날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이갑성이 스코필드 박사를 찾아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이갑성의 부탁대로 3.1 만세운동이 벌어진 탑골공원과 종로 일대를 직접 사진으로 남기고 언론을 통해 이를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4월, 스코필드 박사는 화성 제암리, 수촌리 마을에서 일어난 끔찍한 학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직접 마을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은 그는 사진을 찍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암리 수촌리 학살 사건은 3.1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이 교외의 마을 사람들을 가두고 총살, 방화 등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당시에 참상이 기록된 그의 보고서와 사진들은 국외에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님은 3.1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해외 정세를 파악해서 그것들을 알려주는 일을 하셨고요. 또 3.1운동 당시에는 그 모든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신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실 사진으로 찍어서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지금 그 당시에 3.1운동의 모습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셨던 것들이 공로가 많아서 이제 34번째 민족 대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빼앗은 후 조선인들의 독립의지를 꺾기 위해 잔혹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일본. 서대문구 현저동에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붉은 담장의 건물이 있습니다. 1908년 일제에 의해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후 수차례 이름이 바뀌며 80여 년간 감옥으로 사용된 곳. 지난 1998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으로 재탄생하여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이곳은 사적 제324호 서울 구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지금은 서대문 형무소의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의 항일운동을 알리는 전시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보안과 청사 건물. 이곳 2층에서는 일제강점기 투옥되었던 소위 사상범,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수영 기록표를 볼 수 있습니다. 평범했던 사람들은 나이, 성별, 출신지를 불문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서대문 형무소에는 수영 기록표 6,264장이 보존되어 있으며 중복을 제외하고 4,800여 명의 얼굴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일본이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운영했기 때문에 이 감옥에는 개소 초기부터 항일운동가,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수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잡범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많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3.1운동기, 그러니까 1919년에 12월 말 통계 자료를 보면
정확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3,075명이 수감돼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원래 정원이 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한 6배 초과되는 인원이었고, 주로 그 당시에 수감된 독립운동가의 죄명은 첫 번째로 보안법 위반, 두 번째로는 출판법 위반, 독립선언서를 막 인쇄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재령 7호, 대정 8년, 1919년이 대정 8년인데요. 대정 8년 재령 제7호 정치범 처벌에 관한 벌칙에 의해서 수감되신 분들, 이런 죄명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요죄, 이런 죄명들의 수감 인원들이 많았죠. 보안과 청사의 지하에는 수감자들의 비명 소리가 끊이질 않았던 조사실과 취조실이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먼저 끌려온 독립투사들의 비명이 잘 들리도록 취조실 근처에 함께 둔 조사실. 일제는 독립투사들에게 물고문은 물론 손톱 밑을 찌르고 급기야는 독립투사들의 맥을 끊는다며 성고문까지 저질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 독립투사들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고, 고문의 후유증은 그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괴롭힌 것은 고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곳이 경성 감옥으로 개소했을 당시의 수용 인원은 500여 명. 하지만 3.1운동 이후 민족 대표 33인을 포함해 이곳에는 무려 3,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수감됐습니다. 가장 큰 감방의 크기도 13제곱미터, 4평이 채 되지 않는 크기. 편히 눕거나 앉을 수도 없었던 좁디 좁은 감방은 환기와 채광도 좋지 않았습니다. 고문도 모자라 여름에는 더위, 겨울에는 추위와도 싸워야만 했던 독립투사들은 항상 질병과 동상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진 고문과 열악했던 수감 생활을 견디면서도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던 독립투사들의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그렇건만 대단히 이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생지옥 속에 있으면서 하나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의 눈초리에나 뉘우침과 슬픈 빛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그 눈들은 샛별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성 수감자들은 여옥사에 따로 수감되었는데요. 여옥사는 여성 미결수들이 수감되었던 여구치감으로 여성 독립투사들을 알리고자 2011년 복원됐습니다. 특히 여옥사의 8호 감방은 1920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의 1주년을 맞아 옥중 만세투쟁이 벌어지기도 한 공간인데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바로 감방 안에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여성 독립운동가인 어윤희, 권애라, 신관빈, 신명철 등이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체포된 유관순 열사는 다시 한번 옥중에서 만세투쟁을 벌인 후 일제의 구타와 고문으로 1920년 9월 28일 옥중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 독립된 조국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은 순국 선열들. 서대문 형무소의 남쪽 구석. 이곳은 독립투사들의 사형이 집행됐던 사형장입니다. 이곳 사형장에서만 400여 명의 독립투사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사형장의 입구 옆에는 거대한 나무가 하나 쓰러진 채 전시되어 있습니다. 1923년
일제가 심은 이 미루나무는 통곡의 미루나무입니다. 사형장으로 가던 독립투사들이 독립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된 것을 개탄하며 나무를 붙잡고 울음을 토해냈다고 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2020년 태풍으로 쓰러진 통곡의 미루나무는 그 역사적인 의미를 전하기 위해 쓰러진 채 보존 처리되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제의 탄압을 피해 먼 타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쳐나간 독립투사들. 그들에게 3.1 만세운동 소식은 독립을 위한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고, 이는 곧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는 계기가 됩니다.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의 입법부 역할을 했던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의 임시헌장을 제정 반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식으로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 역사 최초로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공화제 국가와 정부였습니다. 특히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의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지금의 헌법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는 상하이뿐 아니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 서울에는 한성정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합의 필요성을 느낀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임시정부를 통합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세 곳의 임시정부는 한성정부를 이어받고 대한국민의회를 흡수한 형태의 상하이 임시정부로 통합되게 됩니다.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약 27년 동안 해외 곳곳을 전전하며 일제의 강제 점령을 거부하고 끊임없는 독립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런 과정 끝에 1945년 8월 15일 결국 광복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지만 광복 이후에도 정식 정부로 인정받기 전까지의 과정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정식 정부를 수립하기 이전까지 조국으로 돌아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계속됐습니다. 그 기억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곳,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 경교장입니다. 여러 번의 곡절을 겪으며 병원 건물로도 쓰인 경교장은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복원되어 2013년 3월 시민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경교장의 선전부 사무실은 임시정부의 홍보 및 언론을 담당하던 선전부의 활동 공간으로 지금의 대변인실 역할을 했습니다. 1층의 응접실은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 후 첫 국무회의가 열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또한 귀빈 식당은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20-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첫 저녁 식사를 한 곳입니다. 우리 모두 젊은 나이에 해외로 망명해서는 이렇게 흰머리가 돼서야 돌아왔으니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요. 이제 이진까지 모두 들어오셨으니 내일은 첫 국무위원회를 이곳 경교정에서 개최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가 염원했던 자주 독립된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한시라도 빨리 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구 기념으로 건배 한번 하시다. 광복을 맞이한 조국에서 처음으로 다 같이 불러봅시다. 대한독립 만세! 하지만 경교장에서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경교장은 나라의 독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해 힘쓴 김구 선생이 안도유의 총탄에 맞아 서거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에 국민들은 슬픔에 휩싸였고 당시 경교장의 귀빈 식당은 빈소로도 사용됐습니다. 백범은 오로지 독립, 일본을 몰아내고 조선이 독립해야 된다. 그 이념, 그런 민주주의, 민족에 대한 애정, 그건 확실한 사람이죠. 8.15 이후 서가기까지 모든 활동 거기서 다 했단 말이에요. 시에 당하기까지는 모든 활동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고 그 정신도 소중하고 그래서 그거는 길이 잘 보관해야 되죠. 백범의 의리설에 있는 곳이죠. 일제강점기 많은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낸 대한민국의 독립. 1945년 독립 이후 3년의 미군정을 거치고 1948년 8월 15일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민주공화국이라는 제도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연호, 국기, 국가 등을 이어받아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목노와 간절히 외쳤던 독립만세. 그들의 외침은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어 국내외 독립운동을 더욱 타오르게 만들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조국의 광복이라는 하나를 위해 쓰러져간 수많은 이들의 희생은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되찾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된 우리. 광복을 위한 희생이 깃든 서울의 장소들을 돌아보며 자유와 평화 그리고 오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